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더디 세계 문학,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지음, 이정아 옮김. 14장. 빅리와 제인이 약혼을 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다. 식당에 앉아있던 빅리와 베네가의 여자들은 갑자기 들리는 마차 소리에 창가를 바라봤다. 저쪽에서 사륜마차 한 대가 잔디밭을 올라오고 있었다. 손님이 찾아오기에는 너무 이른 아침인데다 하인까지 타고 있는 고급스러운 마차를 보니 그 동네 사람은 아닌 듯 했다. 말은 역마였고 마차도 그렇고 마차를 모는 하인의 정복도 낯설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게 확실하자 빅리는 그와 같이 불쑥 나타난 손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곧장 제인을 설득해 함께 관목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두 사람이 나간 뒤에도 남아있는 세 사람은 계속해서 추측해봤지만 누군지 알 길이 없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는데 다름 아닌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었다. 다들 당연히 뜻밖의 손님을 맞이할 작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놀라운 인물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베넷 부인과 키티는 영부인을 전혀 모르는 터라 엘리자베스보다 훨씬 덜 놀랐지만 말이다. 캐서린 영부인은 평소보다 더 무례한 태도로 안으로 들어서더니 엘리자베스의 인사에도 고개만 살짝 까딱할 뿐 아무런 화답도 하지 않고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이 들어오자 소개해달라는 청이 없었는데도 어머니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베넷 부인은 그토록 지체 높은 손님이 찾아와서 우쭐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최대한 예의 바르게 영부인을 맞이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영부인이 마침내 엘리자베스에게 아주 완고하게 말했다. 베넷 양, 잘 지내시오? 저 부인이 모친인가 보군요. 엘리자베스가 그렇다고 아주 간결하게 말했다. 그럼 저 아가씨는 동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부인. 캐서린 영부인에게 말을 걸게 되어 기쁜 베넷 부인이 말했다. 막내 바로 위의 딸이랍니다. 막내딸은 최근에 결혼했고 큰딸은 곧 한 식구가 될 청년과 사유지를 산책 중이랍니다. 여기 정원은 아주 작더군요. 잠시 말이 없던 캐서린 영부인이 대답했다. 로징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영부인. 하지만 윌리엄 루커스경 댁 정원보다는 정녕 훨씬 넓답니다. 이 거실은 여름철 저녁에 쓰기엔 불편하겠군요. 창문들이 정서양인 걸 보니. 베넷 부인은 정찬을 들고 난 후에는 그 방에 결코 들어오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떠나오실 때 콜린스 부부는 잘 지내고 있던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잘 지낸답니다. 그저께 밤에도 만났죠. 엘리자베스는 이제 영부인이 샬럿에게 받아온 편지를 건네리라 기다했다. 영부인이 찾아온 이유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지를 구경도 못하자 그녀는 더없이 당황스러웠다. 베넷 부인은 더없이 공손한 태도로 영부인에게 다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캐서린 영부인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별로 공손하지 않게 어떤 것도 먹을 생각이 없다고 거절하고 나서 일어나더니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베넷 양, 이곳 잔디밭 한쪽에 예쁘장한 관목숲이 있는 것 같던데 동행해 준다면 그곳을 한 바퀴 둘러보고 싶군요. 예, 어서 가봐. 베넷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모시고 가서 영부인께 갖가지 산책로를 보여드리렴. 거기 아담한 산장을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자기 방으로 뛰어가 양산을 가져온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귀한 손님을 만났다. 함께 복도를 지날 때 캐서린 영부인은 정찬실과 응접실 문을 열고 들여다본 뒤 훌륭해 보인다고 말하고 계속 걸어갔다. 영부인의 마차가 현관 앞에 그대로 있었는데 안에 시중드는 하녀가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관목숲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을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평소보다 더 무례하고 불쾌하게 행동하는 여자와 굳이 대화하려고 애쓰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어떻게 이런 부인과 조카가 닮았다고 생각했지? 영부인의 얼굴을 바라보던 엘리자베스가 생각했다. 관목숲으로 들어서자 캐서린 영부인이 다음과 같이 입을 뗐다. 베넷 양,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모르진 않겠죠? 베넷 양의 속마음과 양심이 내가 온 이유를 말해줄 테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놀란 얼굴로 영부인을 쳐다보았다. 오해십니다. 저는 영부인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베넷 양, 캐서린 영부인이 화난 말투로 대답했다. 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베넷 양이 진실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해도 나까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선 안 될 거예요. 내 성격은 언제나 진실하고 솔직하기로 명성이 자자하니까. 더구나 이번같이 중요한 일에서는 그런 성격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틀 전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답니다. 베넷 양의 언니가 곧 아주 유리한 결혼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엘리자베스 베넷 양도 머지않아 내 조카 다하시와 결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이것이 추문에 가까운 거짓 소문인 줄 알지만 또한 이 소문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조카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지만 즉시 여기로 와서 내 감정을 베넷 양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죠. 그 소문이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왜 수고스럽게 이 멀리까지 오셨는지 모르겠군요. 엘리자베스가 놀란 가운데 모멸감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영부인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당장 널리 알리려고요. 영부인께서 저와 제 가족을 만나러 롱본까지 오신 것 때문에 오히려 소문이 사실로 굳어질 텐데요. 엘리자베스가 태연하게 말했다. 만약 그런 소문이 실제로 나돌고 있다면 말이죠. 만약이라. 그렇다면 모르고 있는 척하겠다는 건가? 본인 입으로 부지런히 퍼뜨리고 다닌 건 아니고 정말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요?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럼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내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영부인만큼 솔직하다고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영부인께서 질문하시는 건 자유지만 전 대답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건 정말 못 참겠군, 베넷 양. 난 꼭 대답을 들어야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 조카가 베넷 양에게 청혼했나요? 영부인께서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 애가 아직 이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하고 말고. 하지만 베넷 양의 술책과 유혹에 홀려서 일순간 자기 자신과 가문에 대한 의무를 망각했을 수도 있지. 베넷 양이 그 애를 꿰었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랬다면 끝까지 자백하지 않겠죠. 베넷 양,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난 그런 식의 말투에 익숙하지 않단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 애와 제일 가까운 친척이요. 그러니 그 애가 제일 중히 여기는 관심사를 모두 알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 관심사까지 아실 권리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태도로는 제게서 한마디도 못 들으실 겁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요. 베넷 양이 주제넘게 열망하는 이 결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소. 절대 안 된다고. 다하시는 내 딸과 정혼한 사이거든. 그래, 이제 뭐라고 말할 건가? 이렇게만 말씀드리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제게 청혼했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요. 캐서린 영부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대답했다. 두 아이의 정혼은 특별한 경우지. 어릴 때부터 서로의 짝으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시 모친도 늘 꿈꾸던 소망이었소. 두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끼리 둘을 맺어주기로 계획했지요. 이제 두 자매의 소망이 두 아이의 결혼으로 실현되려는 순간 태생도 열등하고 사회적 지위도 없으며 우리 가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아가씨가 나타나 방해를 하다니.
베넷 양은 다시 친척들의 소망 따윈 관심도 없나요? 그와 드버그 양의 암묵적인 정혼도 신경이 안 쓰이나요? 예의나 사려 깊은 감정 따윈 조금도 없는 건가요? 다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촌 여동생의 짝으로 정해졌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제가 영부인의 조카분과 결혼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께서 그분이 드버그 양과 결혼하길 바라셨다는 걸 안다 해도 저는 분명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두 분께서는 결혼을 계획하신 걸로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 결혼의 성사 여부는 다른 이들에게 달려있죠. 만약 다하시 씨가 명예로나 의향으로나 사촌 여동생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라면 제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명예와 예의 범절, 그리고 분별력, 아니 이해관계가 그런 선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요, 베넷 양. 이해관계 때문이죠. 만약 베넷 양이 일부러 모든 이들의 뜻을 거르고 나선다면 그의 가족이나 친구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거예요. 아가씨와 인척관계가 되는 건 수치가 될 거라고요. 우리 중 누구도 결코 베넷 양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을 거랍니다. 일생일대 불행이겠군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하시 씨의 아내가 되면 그런 위치에 필연적으로 따라붙게 마련인 엄청난 행복도 누릴 게 틀림없을 테니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후회할 이유가 없을 듯 싶네요. 이런 고집불통에다 방자한 아가씨 좀 보게. 내가 다 부끄럽군. 지난 봄에 베풀어준 호의에 고작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건가? 그 호의에 대해 내가 갚을 게 전혀 없는 거냐고. 일단 자리에 앉읍시다. 베넷 양, 내가 목적을 꼭 이루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란 것도요. 난 누구의 변덕에도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망하는 일 자체를 못 견디셔. 그러시다면 지금 영부인의 처지가 더욱 가련해지긴 하겠으나 저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겁니다. 내 말 끊지 말게나. 잠자코 듣기만 하라고. 내 딸과 조카는 하늘이 정해준 연분이네. 두 사람 모두 외가 쪽은 똑같은 귀족 가문 출신이고 친가 쪽은 자귀는 없지만 명망 있고 명예로우며 유서 깊은 가문의 혈통이지. 양가 모두 재산도 엄청나고. 이런 양쪽 가문 사람들의 모두 입을 모아 서로가 천생연분이라는데 대체 뭐가 이들을 갈라놓는단 말이지? 가문도 연줄도 재산도 없는 아가씨의 오만불손한 주장이? 이걸 나더러 두고 보라고?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 자신에게 뭐가 득이 되는지 알아챈다면 자신이 자란 영역을 벗어나고 싶지 않을 텐데. 영부인의 조카분과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그 영역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분은 신사입니다. 저도 신사의 딸이고요. 그 점에서 우린 동등하니까요. 그렇죠. 베넷 양은 신사의 딸이죠. 하지만 베넷 양의 어머니는요? 외삼촌과 이모는요? 내가 그들의 신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제 친척분들의 신분이 어떻건 영부인의 조카분께서 그분들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영부인과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묻죠. 내 조카와 약혼했나요? 엘리자베스는 단지 캐서린 영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안 했습니다. 캐서린 영부인은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럼 앞으로도 절대 약혼은 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해 줄 수 있나요? 그런 약속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베넷 양,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랍군요. 좀 더 분별력 있는 아가씨이길 기대했는데. 하지만 내가 순순히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내가 요구한 확답을 해줄 때까지 가지 않을 테니까. 저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확답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협박하신다고 해도 그런 터무니없는 짓은 안 할 거니까요. 영부인께서는 다하시 씨가 따님과 결혼하길 원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부인이 바라는 대로 약속드린다고 해서 과연 두 분이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그분이 제게 애정을 갖고 있다면 제가 그분의 청혼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분이 사촌 여동생에게 청혼할까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러한 요구 자체도 무분별하지만 그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면서 내세운 논리적 근거 또한 보잘것없네요. 제가 이런 설득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영부인께선 제 성격을 크게 잘못 보신 겁니다. 과연 조카분께서 이모님이 자신의 문제에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걸 어느 정도까지 찬성할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영부인께서 제 일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절 괴롭히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군요. 난 결코 끝난 게 아니니까요. 앞서 말한 모든 반대의 이유들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답니다. 베넷 양의 막내 동생이 벌인 수치스러운 도피 행각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답니다. 아가씨의 아버지와 외삼촌이 손을 써서 동생과 그 청년을 결혼시키는 것으로 그 일을 수습했다는 사실도요. 그런데 그런 아가씨가 내 조카의 처제가 된다고? 작고한 부친의 집사로 일했던 사람의 아들과 동서지간이 된다고? 세상 천지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 베넷 양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펜벌레의 영령들께서 그런 모독을 당해야 하나요? 이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겠네요. 엘리자베스가 분개하며 대답했다. 영부인께서는 온갖 방법을 써서 제게 모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전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자베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캐서린 영부인 또한 일어섰고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섰다. 영부인은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러니까 베넷 양은 내 조카의 명예와 평판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네. 무정하고 이기적인 아가씨로군. 베넷 양과 사귀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조카의 체면에 먹칠을 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하나요? 영부인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의견이 어떤지는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기어이 그 애를 차지하겠다는 거군. 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저 제 의견에 따라 영부인의 말씀이건 저하고 관계없는 그 누구의 의견이건 상관없이 제가 행복해지는 쪽으로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좋아요. 끝내 내 뜻을 거스르겠다는 거군. 의무와 명예와 감사하는 마음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로군. 다하시가 모든 가족과 친지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작정이군요. 이 일에서는 의무도 명예도 감사하는 마음도 제게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제가 다하시 씨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런 원칙들 중 어느 것도 깨지지 않을 거고요. 아울러 그분 가족들의 분노나 세상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저와 결혼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분노한다면 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워낙 분별력이 뛰어나기에 그런 경멸에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베넷 양의 속내로군요. 최종 결심이란 거네. 좋아요. 이제야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알겠네요. 베넷 양, 아가씨의 야심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란 생각일랑 마시게. 베넷 양을 한번 떠보려고 온 거니까. 분별력이 있는 아가씨였으면 좋았을걸. 하지만 내 목적을 이룰 테니 두고 보시게. 캐서린 영부인은 마차 앞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윽고 그녀는 휙 뒤돌아서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베넷 양, 작별 인사 따윈 안 하리다. 모친에게도 인사 같은 건 남기지 않겠소. 당신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정말이지 몹시 불쾌하군.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 또한 영부인에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하지 않고 잠자코 혼자서 걸어 들어갔다. 이어 위층으로 올라갈 때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안절부절 못하며 겹방 문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베넷 부인이 왜 캐서린 영부인이 다시 들어와서 쉬었다 가지 않는지 물었다. 그러고 싶지 않대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주 풍채가 좋은 분이더구나.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친절도 하셔라. 그저 콜린스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전하려고 발걸음을 하시다니 말이다. 아마 어딘가 가시던 길에 메리턴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신 걸 거다. 리지, 너한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니지? 그렇게까지 물어보자 엘리자베스는 약간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영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15장 엘리자베스는 이와 같은 뜻밖의 방문으로 심란해진 마음을 쉽사리 가라앉힐 수 없었다. 또한 몇 시간 동안이나 줄곧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다. 캐서린 영부인은 다하시와 그녀가 약혼했다는 소문을 듣고 오로지 이 약혼을 깨려는 목적으로 실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로징스에서 이곳까지 달려온 것 같았다. 분명 이치에 맞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약혼했다는 소문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빅리의 친한 친구이고 자신이 제인의 여동생이다 보니 한 쌍이 결혼하게 되자 모두들 또 다른 한 쌍도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소문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자베스 자신도 언니가 결혼을 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부부와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소문이 캐서린 영부인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루커스네 식구들도 단지 엘리자베스가 미래에 언젠가 가능하기를 고대하고 있던 그 일을 거의 확정적이고 임박한 것처럼 편지에 적었던 듯 싶었다. 그러나 캐서린 영부인이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녀가 이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개입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영부인이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결혼을 막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으니 조카에게도 직접 그런 말을 할 게 틀림없어 보였다. 영부인이 자신에게 했던 방식대로 다하시에게 그녀와 결혼하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말한다면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엘리자베스도 섣불리 단언할 수 없었다. 그가 자기 이모를 정확히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이모의 판단을 어디까지 믿고 따르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엘리자베스 자신보다야 더 높게 볼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리고 그의 이모는 그의 집안에 비해 한참 처지는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을 때 겪을 불행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할 게 뻔했다. 품위와 관련해 나름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다하시는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빈약하고 터무니없는 영부인의 주장을 상당한 분별력과 탄탄한 논리를 갖춘 주장으로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약 다하시가 전부터 종종 그래 보였던 것처럼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면 영부인같이 가까운 친척의 충고와 간청에 따라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즉시 품위를 더럽히지 않는 행복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캐서린 영부인이 런던을 지나는 길에 다하시를 만날 수도 있었다. 그러면 그는 빅리에게 네더필드로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저버릴 게 틀림없었다. 그러니 며칠 안에 그가 빅리 씨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구실을 전한다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엘리자베스는 이어 생각했다. 그러면 모든 기대와 그의 애정이 변함없으리라는 모든 소망을 접을 거야.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은 물론 결혼 승낙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시점에 나를 아까워하는 정도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 그를 아쉬워하지도 않을 거야. 다른 가족들도 집에 찾아왔던 손님이 누구인지 듣고서 크게 놀랐다. 하지만 친절하게도 그들 역시 베넷 부인의 호기심을 달래준 것과 같은 추측을 하며 놀란 마음을 가라앉혔다.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그 문제로 가족들에게 크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다음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던 엘리자베스는 마침 편지 한 통을 들고 서재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리지, 안 그래도 찾으러 가던 참이었다. 서재로 오거라.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궁금했다. 혹시 아버지가 들고 계신 편지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싶어 그 내용이 더욱 궁금해졌다. 문득 캐서린 영부인이 보낸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일을 설명해야 할 텐데 눈앞이 캄캄했다. 엘리자베스는 벽난로가 있는 데까지 아버지를 따라가서 함께 자리에 앉았다. 오늘 아침 편지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단다. 주로 너와 관련된 내용이니 네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구나. 축하한다. 아주 대단한 결혼 상대를 잡았더구나. 이모가 아니라 그 조카가 보낸 편지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엘리자베스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가 직접 자신의 뜻을 밝혔다고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편지를 자신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화를 내야 할지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어 말했다. 표정을 보니 너도 알고 있구나. 젊은 숙녀들은 이런 문제에 대단한 통찰력을 보인다니까. 하지만 네가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널 숭배하는 사람의 이름은 못 맞출 거다. 이 편지는 콜린스가 보낸 거란다. 콜린스 씨요? 그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당연히 할 말이 많지. 그는 먼저 다가오는 내 맏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말로 시작하더구나.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마음씨 착한 루커슨의 식구가 말해준 모양이다. 그 일에 대해 그가 말한 내용을 구구절절 읽어서 널 안달나게 하는 장난은 치지 않으마. 너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단다. 이와 같이 저와 제 처가 이런 경사에 대해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올렸으니 이제 또 다른 결혼 이야기에 대해 짧게나마 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또한 같은 소식통에게서 전해 들었답니다. 엘리자베스 양께서도 큰따님이 베넷이라는 이름을 그만 쓰게 된 이후에 역시 그 이름을 오래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 따님의 운명의 상대로 선택된 분은 이 나라에서도 가장 빛나는 명사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하더군요. 리지, 이 대목에서 누굴 말하는 건지 짐작할 수 있겠니? 이 젊은 신사부는 특이하게도 인간의 마음이 가장 열렬히 바라는 모든 것들, 즉 눈부신 재산과 고귀한 가문, 그리고 광범위한 성직 수여권을 모두 갖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탐나는 이 모든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양과 베넷 씨께 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사분의 청혼을 경솔하게 매듭 지으려다가는 재앙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베넷 씨께서는 이 청혼으로 당장의 이득을 취하고 싶으실 겁니다. 리지, 여기서 말하는 신사분이 누군지 알겠니? 하지만 이제 곧 나온단다. 제가 베넷 씨께 주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의 이모님이신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께서 이 결혼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잖니, 그 신사는 바로 다시 씨란다. 리지, 이제 너도 놀랐을 거다. 콜린스건 루커슨의 식구들이건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보다 더 거짓말 같은 사람을 고를 순 없을 거다. 다시 씨는 여자를 보기만 하면 그저 흠을 찾아내기만 하는 데다 평생 너에게 눈길 한번 안 주었을 남자 아니냐. 이 얼마나 장한 일인고.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농담에 맞장구를 치려고 했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재치가 이토록 달갑지 않게 느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넌 재미없니? 설마요. 계속 읽어주세요. 지난밤 영부인께 이 결혼이 사실일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즉시 평소처럼 황송하게도 이 일에 대한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사촌의 가족에게 몇 가지 흠이 있어서 영부인께서 아주 수치스러운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시며 이 결혼을 결코 승낙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사촌에게 조속히 알려 제 사촌과 사촌의 고귀한 구혼자께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깨닫고 제대로 승인받지 못하는 결혼을 성급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제 사촌 리디아 양의 애석한 사건이 잘 은폐되어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다만 그들의 혼전 동거 사실이 널리 알려질까 염려될 뿐입니다. 하지만 베네 씨께서 그 젊은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집에 들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직자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부도덕한 행위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롱본의 목사였다면 그런 일을 강경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베네 씨께서 기독교인으로서 분명 그 두 사람을 용서해야 하겠으나 그들이 눈앞에 띄거나 그들의 이름이 귀에 들리는 일은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콜린스의 기독교적 용서관이로구나. 편지의 나머지 내용은 그저 그의 아내 샬럿의 상태와 그가 어린 올리브 가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뿐이란다. 하지만 리지, 너는 이 편지가 재밌지 않은 모양이구나. 새침 떨면서 터무니없는 소문에 상처받은 척하려는 건 아니길 바란다. 이웃의 놀림감이 되어주었다가 우리 차례가 되면 그대를 비웃어주는 것도 없으면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살겠니? 그럼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저도 굉장히 재밌어요. 하지만 참 이상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재밌는 거란다. 사람들이 다른 남자를 꼽았다면 아무 재미도 없을 거다. 하지만 다하시는 너에게 철저히 무관심하고 너는 대놓고 그를 싫어하니 이 얼마나 배꼽 잡게 우스운 이야기더냐. 내가 아무리 편지 쓰는 걸 끔찍하게 싫어해도 콜린스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편지 왕래를 끊지 않을 거란다. 글쎄 콜린스의 편지를 읽다 보면 심지어 위컴보다 그가 더 좋아질 지경이라니까. 물론 우리 사위의 뻔뻔함과 위선도 높이 살만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리지, 캐서린 영부인께서는 이 소문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 승낙할 수 없어서 찾아왔다던? 엘리자베스는 이 질문에 그저 미소로만 답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질문에 의심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듭 물어보아도 괴롭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렇게 쩔쩔맨 적이 없었다. 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웃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다하시가 그녀에게 무관심하다고 말해 딸에게 더없이 잔인하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그토록 통찰력이 부족한 게 의아하다가도 혹시 아버지의 통찰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이 지나쳤던 게 아닐까 걱정만 할 뿐이었다. 16장 빅리는 엘리자베스의 어중간한 예상과 달리 친구에게서 변명의 편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캐서린 영부인이 다녀가고 며칠이 지난 후 다하시를 데리고 롱본을 찾아왔다. 두 신사는 아침 일찍 도착했다. 엘리자베스는 베넷 부인이 다하시에게 그의 이모가 찾아왔었다는 말을 할까봐 잠시 걱정했지만 그 전에 빅리가 제인과 단둘이 있고 싶어 다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고 대부분이 찬성했다. 베넷 부인은 산책하는 습관이 없었고 메리는 산책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지만 나머지 5명은 함께 산책을 나섰다. 그러나 빅리와 제인은 곧 다른 사람들이 앞질러 가도록 했다. 두 사람이 뒤처지자 엘리자베스와 키티 그리고 다하시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다. 세 사람 모두 별말이 없었다. 키티는 다하시가 너무 어려워서 말을 할 수 없었고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고 있었고 아마 다하시도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키티가 마리아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들은 루커슨의 방향으로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다 같이 그 집에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키티가 떠나자 대담하게 그와 단둘이 계속 걸었다. 이제 결심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녀는 용기가 솟구친 틈을 놓치지 않고 즉시 말했다. 다하시 씨,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해지기만 한다면 다하시 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건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 제 가련한 동생에게 전례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제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릴 기회만 손꼽아 기다려왔어요. 나머지 가족들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저 혼자서만 감사 인사를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가 놀라면서 감격한 말투로 대답했다. 자칫 오해하면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사실을 알게 되셨군요. 가드너 부인이 이토록 못 믿을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외숙모를 탓하진 마세요. 경솔한 리디아가 먼저 다시 씨께서 이 일에 관련돼 있다는 걸 제게 발설한 거예요. 당연히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온 가족을 대신해 다시 씨의 너그러운 동정심에 감사드려요. 그 두 사람을 찾아내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갖은 굴욕을 겪으셨잖아요. 제게 고마워하실 거라면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 데에는 다른 동기도 있었지만 엘리자베스 양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이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까지 제게 고마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존중하긴 하지만 저는 엘리자베스 양만 생각하고 한 일이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가 덧붙였다. 너그러운 분이니 제 말을 우습게 여기진 않겠죠. 만약 엘리자베스 양의 감정이 지난 4월과 여전히 같다면 당장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사랑과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엘리자베스 양의 한마디면 전 이 문제에 대해 영원히 침묵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상태가 평소보다 한층 어색하고 불안해 보이자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말이 거침없이 나오진 않았지만 곧바로 그가 말한 지난 4월 이후 자신의 감정도 실질적으로 크게 바뀌어 지금은 그의 청혼을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의 대답에 다하시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을 행복감에 젖어 열렬한 사랑에 빠진 남자라면 능히 그럴 법하게 감각적이고 열정적으로 그 순간 벅차오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눈을 마주볼 수 있었다면 마음 깊이 우러나 얼굴 가득 퍼진 기쁨의 표정이 그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를 쳐다볼 순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다시는 자신에게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주기라도 하듯 매 순간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더욱 소중하게 해주는 감정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것들이 너무 많아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곧 자신들이 지금처럼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 것이 그의 이모 덕분임을 알게 되었다. 캐서린 영부인은 돌아가는 길에 런던에 들러 롱본에 찾아간 일과 그 동기,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조카에게 전부 말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가 했던 모든 표현들을 하나하나 강조하여 자세히 설명했는데 영부인이 볼 때 그러한 표현들이 특히 엘리자베스의 뻔뻔함과 고집스러움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었다. 자기 조카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 엘리자베스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던 그 약속을 조카에게서 받아내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영부인에게는 불행하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지고 말았다. 이모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가 말했다. 그 전까진 희망을 품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말이죠. 엘리자베스 양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엘리자베스 양이 정말로 절 완전히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 이모님께 그 사실을 솔직하게 터놓고 시인했을 테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고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실 만큼 제 솔직한 성격을 잘 알고 계시죠. 다하시 씨 앞에서도 대놓고 그토록 밉살맞게 욕을 퍼부었는데 친척분들 앞이라고 주저할 리 없을 테니까요. 제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던가요? 물론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비난들이었지만 그 당시 제가 엘리자베스 양에게 했던 행동은 어떤 모진 비난을 받아도 마땅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우리 이제 그날 저녁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만 따지기로 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엄밀히 따지면 둘 다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후 우리 둘 다 더욱 예의 바른 사람들이 됐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날 저녁 내내 제가 했던 말, 행동, 태도, 표현 등을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양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저를 비난하면서 좀 더 신사답게 행동하셨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고백하자면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할 만큼 분별력이 생겼답니다. 제 말이 그토록 강한 인상을 주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느끼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제게 제대로 된 감정 따윈 전혀 없는 걸로 생각했을 테니까요. 엘리자베스 양께서 분명 그리 생각했답니다. 엘리자베스 양께서 표정을 바꾸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말하든 절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말하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돌이켜봐야 아무런 도움도 안 될 테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오래전부터 그때 일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여겼답니다. 다하시는 자신이 건네주었던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그 편지를 읽고 곧바로 저를 좋게 생각하신 겁니까? 편지를 읽자마자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믿었던 겁니까? 엘리자베스는 그 편지를 읽고 어떤 영향을 받고 그전까지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어떻게 서서히 사라졌는지 설명해 주었다. 제가 쓴 편지 때문에 엘리자베스 양께서 힘들어할 거란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 편지를 없애버렸다면 좋을 텐데요. 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편지 첫 대목입니다. 엘리자베스 양이 다시 읽을까봐 두렵답니다. 저를 미워해도 당연할 만한 표현들을 일부 썼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그 편지를 없애야만 제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반드시 태워버리겠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다시피 제 생각이 전혀 바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바라건대 그 편지가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제 자신이 더없이 침착하고 냉정하다고 믿었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끔찍할 정도로 억울한 마음으로 썼다는 걸 확신하게 됐지요. 시작 부분은 그랬을지 몰라도 끝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작별 인사는 자비로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제 편지 생각은 그만하세요. 쓴 사람의 마음과 받은 사람의 마음도 이제는 크게 달라졌으니 그 편지와 관련된 불쾌한 상황들은 모두 잊어요. 제 인생 철학 중에는 기억하기 즐거운 과거만 생각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은 인생 철학이라면 못 믿겠는데요. 엘리자베스 양은 돌이켜봐도 틀림없이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을 테니 거기서 만족하는 건 인생 철학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나은 결백함 덕분이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답니다. 물리칠 수도 없고 물리쳐서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불쑥 떠오를 겁니다. 전 비록 원칙에서는 아니어도 현실에서는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왔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제 성격을 고쳐야 한다는 건 배우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지조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런 지조를 오만하고 거만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었지요. 불행히도 외아들이었던 저는 부모님 탓에 버릇없는 아이로 자랐답니다. 부모님은 선량한 분들이셨지만 제가 이기적이고 오만한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부추기고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문의 혈족 외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천하게 여겼으며 적어도 제 자신과 비교하여 그들의 분별력과 가치가 천하다고 믿고 싶어 했답니다. 8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더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 양. 그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대 덕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그대는 내게 교훈을 주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가혹했지만 제게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대 덕분에 저는 예의 바르고 겸손해졌습니다. 청혼하러 가면서 저는 엘리자베스 양이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확신했답니다. 그대는 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일 거라고 자신했던 제 모든 조건이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제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때 정말 제가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정녕 그랬답니다. 제 자만심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엘리자베스 양께서 제 청혼을 바라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고 믿었답니다. 제 태도에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다하시 씨를 속일 생각은 결코 없었지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가 잘못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후 제가 엄청 미웠겠어요? 밉다니요. 물론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내 그 화를 누구에게 내야 할지 깨닫기 시작했지요. 물어보기가 두렵지만 우리가 펜벌리에서 만났을 때 절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나타난 제가 어처구니 없었죠? 전혀 아닙니다. 그저 놀랐을 뿐입니다. 아무리 놀랐다 해도 다하시 씨의 눈에 띈 저보단 덜했을 거예요. 저도 양심이 있으니 제가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기에 솔직히 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 목적은 제가 지난 일로 원망이나 하는 째째한 인간이 아님을 최대한 예의 바르게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하시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게 했던 비난을 받아들였다는 걸 알려 엘리자베스 양의 용서를 받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생각도 줄여보고 싶었습니다. 이후 뭔가 다른 소망들이 언제쯤 생겨났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엘리자베스 양을 본 지 반 시간 정도 지나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하시는 동생 조지아나가 그녀를 알게 되어 기뻐했는데 갑자기 만나지 못하게 되어 실망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러다 보니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 만남이 중단된 이유로 이어졌고 엘리자베스는 곧 다하시가 자신이 여관을 떠나기 전부터 리디아를 찾기 위해 더비셔를 떠나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여관에서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이유도 그러한 목적에 따르게 마련인 온갖 일들을 고민하느라 그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척 아픈 주제였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할 수 없었다. 천천히 몇 마일을 걸으면서 대화에 열중하느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마침내 시계를 확인한 두 사람은 집에 갈 시간이 됐음을 알게 됐다. 빅리 씨와 제인 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궁금해하다가 그 두 사람의 일을 주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다하시는 두 사람의 약혼을 크게 기뻐했다. 그의 친구가 일찌감치 알려준 모양이었다. 듣고 놀라셨냐고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전혀요. 이곳을 떠날 때 곧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은 다하시 씨께서 이미 허락했다는 뜻이군요. 저도 그렇게 짐작했답니다. 다하시가 허락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 말이 거의 사실에 가까운 표현임을 알고 있었다.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에
빅리에게 오래전에 해야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제가 그동안 터무니없고 주제넘게 그의 일에 개입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전부 말해주었지요. 그 친구가 무척 놀라더군요. 제가 그러리라곤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더구나 엘리자베스 양 언니분이 그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고 했던 제 짐작도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빅리가 언니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기에 두 사람이 함께한다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엘리자베스는 그가 그렇게 쉽게 친구를 움직이는 데 대해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제 언니가 빅리 씨를 사랑한다는 건 직접 관찰해서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단지 지난 봄에 저한테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인가요? 전자입니다. 최근에 이곳을 2번 방문하는 동안 언니분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그분이 제 친구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자마자 즉시 친구분께 전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빅리는 꾸밈없고 더없이 겸손한 친구입니다. 소심하다 보니 이와 같이 속을 태우는 일이 생기면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판단에 맡겨버리면 모든 일이 편해지니까요. 한동안 그 친구가 그럴 만한 이유로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네요. 지난 겨울 언니분께서 런던에 3달 동안 계실 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는 걸 그 친구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털어놓았답니다. 빅리는 화를 냈죠. 하지만 머지않아 언니분의 감정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면서 그의 화도 풀렸답니다. 지금은 저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가 참으로 매력적인 친구이며 그렇게 쉽게 그의 말을 따라주니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친구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참았다. 다시가 아직 농담을 주고받을 줄 모르는 탓에 벌써부터 놀리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는 빅리가 행복하게 살 테지만 당연히 자신보다는 덜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복도에서 헤어졌다. 17장. 리지, 대체 어디까지 산책을 갔던 거니? 엘리자베스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인이 물었다. 이후 식탁에 앉았을 때도 모든 가족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 엘리자베스는 둘이서 이리저리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곳까지 갔다 왔다고만 대답했다. 말할 때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 밖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녁 시간은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공인받은 연인은 웃고 떠들었지만 공인받지 못한 연인은 침묵을 지켰다. 다하시는 행복에 겨워 희희낙낙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엘리자베스는 흥분되고 혼란스러워서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당장 당황스러운 것 말고도 다른 문제가 더 있었다. 가족들이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예상이 됐기 때문이다. 제인을 빼고 모두가 그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재산과 지위를 모두 동원해도 지우지 못할 만큼 나머지 가족들이 그를 혐오하면 어쩌나 두렵기까지 했다. 밤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평소 습관대로라면 의심하는 일이 거의 없는 제인마저도 이번 일만큼은 전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 리지, 농담하는 거지? 그럴 리 없어. 다하시 씨와 결혼을 약속하다니. 아니지, 아니야. 나 안 속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시작부터 정말 너무하네. 언니만은 믿었건만. 언니마저 내 말을 못 믿으면 분명 아무도 안 믿을 텐데. 하지만 정말 진심이란 말이야. 진실만은 말하는 거라고. 그분은 여전히 날 사랑해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 제이는 의심 어린 눈으로 동생을 쳐다봤다. 리지, 그럴 리 없어. 네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아는데? 언니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내가 그 사람을 싫어했던 건 다 잊어버려. 그동안 그 일을 지금처럼 늘 사랑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좋은 기억력이 용서받지 못하지. 내가 직접 지난 일을 들추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이는 여전히 크게 놀란 표정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그리고 더욱 진지하게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장담했다. 세상에, 정말 그런 거라니. 하지만 이젠 네 말을 믿어야겠어. 제인이 소리쳤다. 사랑하는 리지, 축하하고 싶은, 아니, 축하한다고. 근데 확실한 거지? 이렇게 묻는 걸 용서해줘. 정말 그 사람과 행복할 자신이 있는 거지? 그 점은 확실해. 이미 둘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언니는 좋아? 그런 제부가 생겨도 괜찮아? 엄청 좋고 말고 빅리 씨나 나한테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도 생각해본 일이야. 물론 우리 둘 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럼 넌 그분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거니? 리시, 사랑 없이 결혼하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돼. 마땅히 느껴야 할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게 정말 확실해? 그렇고 말고. 내가 전부 말해주면 언니는 내가 과도하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걸?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내가 고백해야만 하니까. 나는 빅리 씨보다 그이가 더 좋아. 언니가 화낼까봐 무섭네. 리시, 제발 농담하지 말고. 너랑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으면 전부 다 말해줘. 꾸물럭거리지 말고. 언제부터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니? 굉장히 서서히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분의 아름다운 펜벌리 영지를 처음 봤을 때가 아닌가 싶어. 그러나 제인이 다시 한번 진지해달라고 간청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엘리자베스는 엄숙하게 자신이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 이내 제인을 흡족하게 해주었다. 동생이 사랑에 빠진 게 확실해지자 제인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이제야 더없이 행복하구나. 제인이 말했다. 너도 나만큼 행복할 테니까. 난 항상 그분을 높이 평가해 왔어. 그분이 널 사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틀림없이 그분을 늘 존경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분이 빅리 씨의 친구인데다 네 남편까지 된다니. 나한테 그분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는 빅리 씨와 너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리지, 그동안 너 아주 엉큼했구나. 나한테까지 그렇게 숨기다니. 펜벌리와 램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준 게 없잖니. 내가 알고 있는 내용도 전부 네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야. 엘리자베스는 언니에게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었다. 언니 앞에서 빅리의 이름을 꺼내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하시의 이름 역시 언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다하시가 리디아의 결혼에 기여한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던 엘리자베스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두 자매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그날 밤의 절반을 지새웠다. 맙소사. 다음날 아침 창가에 서 있던 베넷 부인이 외쳤다. 저 꼴 보기 싫은 다하시 씨가 다시는 우리 귀한 빅리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대체 뭐 하려고 귀찮게 자꾸 오는 걸까? 사냥을 가거나 모든 다른 일을 하지 왜 따라와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나저나 저 사람을 어쩐담. 리지, 저 사람이 빅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네가 데리고 산책 좀 나가야겠다. 엘리자베스는 그토록 적절한 제안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늘 그 사람에게 꼴보기 싫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정말 화가 났다. 두 신사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빅리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며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는 게 확실한 듯 몹시 열렬하게 악수를 했다. 잠시 후 그는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베넷 씨, 근처에 오늘도 리지 양이 헤매다 길을 잃을 만한 산책로가 더 없나요? 다하시 씨와 리지와 키티는 오늘 아침 오컴 언덕으로 산책을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베넷 부인이 말했다. 근사한 긴 산책로인데 다하시 씨는 그곳 경치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다른 두 분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군요. 빅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키티 양에겐 분명 너무 멀 겁니다. 안 그런가요, 키티 양? 키티는 차라리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다. 다하시는 그 언덕에서 구경하는 경치가 무척 궁금하다고 말했고 엘리자베스도 말없이 동의했다. 베넷 부인이 나갈 준비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녀를 따라가며 말했다. 리지, 저 꼴 보기 싫은 인간을 너한테만 맡길 수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언제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다시피 다 제인을 위해서 그런 거잖니. 이따금씩 한두 마디만 받아주지 굳이 그 사람하고 말할 필요는 없단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산책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베넷 씨의 승낙을 받기로 결심했다. 베넷 부인의 승낙은 엘리자베스가 직접 받기로 했다. 어머니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의 재산과 지위에 넘어가 어머니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접을지 때때로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두 사람의 결혼을 격렬히 반대하든 아니면 열렬히 환영하든 어머니의 태도가 분별 있는 모습과 거리가 멀게 분명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며 욕을 퍼붓건 찬성하여 기쁨의 비명을 내지르건 다하시가 고스란히 듣게 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베넷 씨가 서재로 들어가자 다하시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했다. 아버지가 반대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언짢아 할까봐 걱정이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자식인 자신의 선택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그녀를 결혼시키는 일로 걱정과 아쉬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앉아있는데 다하시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미소 띤 얼굴을 보자 약간 안심이 되었다. 잠시 후 그는 엘리자베스와 키티가 앉아있는 탁자로 다가와 그녀의 바느질 솜씨를 칭찬하는 척하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 가보세요. 서재로 오라십니다. 엘리자베스는 곧장 아버지에게 갔다. 베넷 씨는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리지,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저 남자와 결혼하겠다니 정신이 나간 게냐? 저 사람을 줄곧 싫어하지 않았니?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예전에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온화하게 표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다. 그랬더라면 그토록 어색하게 해명하고 고백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 엘리자베스는 다소 곤혹스러웠지만 자신이 다하시를 사랑하고 있다고 아버지께 분명히 밝혔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을 네 짝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이로구나. 그 사람이 부자인 건 분명하니까 제인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근사한 마차를 타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널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니?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는 것 말고는 반대하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전혀 없단다. 우리 모두 그가 오만하고 불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정말로 그를 좋아한다면 이런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단다. 좋아해요. 정말로 그 일을 좋아해요. 엘리자베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 일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실 그 이는 부도덕할 정도로 오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없이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는 모르세요. 그러니 제발 그 일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리지, 아버지가 말했다. 애비는 그 사람에게 승낙했단다. 그런 사람이 친히 찾아와 부탁을 해오는데 그게 무슨 부탁이든 내가 어찌 감히 거절을 하겠니. 그러니 네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너한테도 승낙을 해주마. 하지만 좀 더 잘 생각해보라고 충고해야겠다. 리지, 난 네 성격을 잘 안다. 너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너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도 없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없을 거다. 너는 발랄한 성향이라서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면 더없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단다. 불명예와 비참함을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단다. 그러니 얘야, 이 애비에게 네가 평생의 반려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고통을 겪게 하지는 말아다오. 넌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모르고 있단다. 더욱 깊이 감명받은 엘리자베스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거듭해서 다시가 자신이 진심으로 선택한 사람임을 납득시키고 그에 대한 감정이 서서히 바뀌어 왔음을 설명하고 그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시련을 거치면서 완전히 확고해졌다고 말하고 그의 모든 장점들을 끈기 있게 하나하나 제시한 끝에 엘리자베스는 쉽사리 믿지 않던 아버지를 설득해 자신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했다. 좋다, 얘야. 그녀가 말을 그치자 아버지가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네 짝이 될 자격이 있다. 리지, 그보다 가치가 덜한 사람이라면 널 보낼 수 없단다.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다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굳히기 위해 아버지에게 그가 리디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던 일들을 말했다. 베넷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정말이지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는 저녁이구나. 그러니까 다시가 그 모든 걸 했다 이거지? 걔들을 결혼시키고 돈을 주고 놈의 빚도 갚아주고 장교자리까지 구해주고 훨씬 더 잘된 일이구나. 내가 고생하며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네 외삼촌이 그 모든 일을 했다면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라서 그렇게 했을 거란다. 하지만 열애에 빠진 젊은 연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그 모든 일을 벌였겠다. 내일 그에게 돈을 갚겠다고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는 벌쩍 뛰면서 널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항변하겠지. 그럼 그걸로 그 일은 마무리되는 거란다. 그러고 나서 베넷 씨는 며칠 전 콜린스의 편지를 읽어주자 딸이 당황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딸을 보고 한바탕 웃고 나더니 마침내 나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엘리자베스가 방을 나갈 때 그가 말했다. 혹시 메리나 키티 때문에 찾아오는 젊은이가 있으면 들여보내렴. 지금 아주 한가하니까. 엘리자베스는 그제야 아주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자기 방에서 반시간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나자 웬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지다 보니 기뻐할 겨를도 없었지만 그날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다. 이제는 더 이상 겁낼 만한 중대사가 없기에 곧 편안하고 익숙한 일상이 찾아올 터였다. 밤이 되어 베넷 부인이 겹방으로 올라가자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 자신이 결혼하게 됐다는 중요한 소식을 알렸다. 그 반응은 더없이 별났다. 처음 딸의 말을 들었을 때 베넷 부인은 꼼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또한 한참 동안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평소 가족에게 이로운 일이나 딸들에게 연인의 형태로 찾아오는 좋은 일을 알아보는데 둔감한 편이 아닌데도 그랬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베넷 부인은 앉은 채로 안절부절 못하며 들썩이다가 일어섰다 다시 앉아서 기가 막혀 하다가 신의 축복을 빌었다. 맙소사, 하느님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세상에 다시 씨라니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그런데 정말 사실인 거니? 사랑스런 내 딸 리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 될까? 용돈이며 보석이며 마차며 얼마든지 갖겠지. 그에 비하면 제인이 갖게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니고 말고. 정말 기쁘구나. 정말 행복해. 그토록 매력적인 남자를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사랑하는 리지. 지금까지 그 사람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 어미를 부디 용서해 주렴. 그 사람도 그 일을 눈 감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리지. 런던에 집도 있고 멋진 건 다 갖췄네. 딸 셋이 결혼하다니 1년 만에 1만 파운드라니
오 신이시여, 나는 어떻게 될까? 정신이 돌겠어. 이것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어머니의 승낙이 떨어진 셈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감정 토로를 혼자서만 듣게 되어 다행이라 여기며 이내 방을 나왔다. 하지만 자기 방으로 돌아온 지 3분도 안 돼 어머니가 따라 들어왔다. 얘야,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구나.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연수입 1만 파운드에 그 이상일 수 있다니. 귀족이나 다름없잖니. 게다가 특별 허가까지. 네 결혼에는 대주교의 특별 허가가 필요해. 그나저나 내 사랑 리지, 다하시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얘기해다오. 내일 당장 준비하게 말이다. 이 말은 어머니가 앞으로 다하시를 어떻게 대할지를 암시하는 슬픈 징조였다.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열렬한 사랑도 확보했고 가족들의 허락도 확실하게 받았지만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지나갔다. 다행스럽게도 베넷 부인이 예비 사위를 지나치게 어려워하는 바람에 그에게 간신히 관심을 표하거나 그의 견해에 경의를 표할 때가 아니면 말을 붙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다하시와 친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 베넷 씨는 얼마 안 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높이 평가하게 된다며 딸을 안심시켰다. 사위 셋 다 아주 마음에 든다. 그가 말했다. 아마 위컴을 제일 좋아하겠지만 네 남편도 제인의 남편만큼 좋아하게 될 거다. 18장. 엘리자베스는 곧 기운이 살아나 다시 명랑해졌다. 그녀는 다하시에게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게 됐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저를 사랑하고 나서부터는 멋지게 그 사랑을 계속하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맨 처음 어떻게 좋아하게 된 거죠? 사랑을 싹 틔운 시간이나 장소나 표정이나 말을 꼭 집어 말할 순 없답니다. 아주 오래전이니까요. 사랑하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한창 사랑에 빠져 있었답니다. 제 미모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퇴짜를 놓으셨고 태도에 대해서라면 다하시 씨에 대한 제 태도는 언제나 무례에 가까웠죠. 말을 할 때면 늘 다하시 씨를 괴롭히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이제 솔직히 말해보세요. 건방진 모습에 반해 절 좋아한 건가요? 생기발랄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냥 건방지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거의 그랬으니까요. 사실은 다하시 씨가 예의니 경이니 주제 넘은 관심 같은 것들이 지긋지긋해서 그랬을 거예요. 늘 다하시 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말하고 쳐다보고 생각하는 여자들에게 정남이가 떨어졌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여자들하고 상당히 다르니까 눈에 들어오고 흥미가 생긴 거예요. 다하시 씨가 진정으로 마음씨가 좋은 분이 아니었다면 절 싫어했을 거예요. 본 모습을 감추려고 애썼음에도 다하시 씨의 감정은 늘 고결하고 정당했어요. 길을 쓰고 잘 보이려는 사람들을 속으로는 철저히 경멸했던 거죠. 거봐요. 설명하는 수고를 제가 덜어드렸잖아요. 정말이지 요모조모 다 따져봐도 더없이 타당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다하시 씨는 제 진짜 장점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긴 사랑에 빠지면 누구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제인 양이 네더필드에서 병석에 있을 때 엘리자베스 양이 언니를 애정으로 보살핀 행동은 장점이 아닌가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제인 언니잖아요. 그런 언니를 위해서라면 누가 그보다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장점이다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 장점은 모두 다하시 씨의 보호 아래 있으니 최대한 부풀려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보답으로 최대한 자주 다하시 씨를 약 올리고 시비를 걸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묻는 걸로 시작해 볼게요. 왜 마지막까지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그토록 꺼린 거죠?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그리고 이후 식사하러 왔을 때 왜 그렇게 절 피한 거죠? 특히 처음 방문했을 때 왜 저한테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지은 건가요? 심각한 얼굴로 말없이 계셔서 전혀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당황해서 그랬던 거예요. 저도 그랬답니다. 정찬 때는 저한테 말을 더 붙여볼 수 있었을 텐데요. 감정이 둔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었겠죠. 일리 있는 대답만 해주시고 저 또한 그걸 인정할 만큼 일리 있는 사람이니 참으로 불운하군요. 하지만 다하시 씨에게만 맡겨두었더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고 계셨을지 모를 일이에요.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면 언제 제게 말을 걸었을지도 모르고요. 리디아에게 베풀어주신 친절에 대해 제가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게 확실히 큰 효과가 있었네요. 지나친 게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요. 그 문제는 입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도덕적 의리를 깨버린 데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 셈이니 이번 일에선 도의를 지키는 게 쓸모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결코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도의는 더없이 온당하게 지켜줄 거니까요.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던 캐서린 영부인의 온당치 못한 노력으로 저는 온갖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것은 엘리자베스 양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양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겨 당장 모든 진실을 알아보겠다고 결심한 거랍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 그렇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다니 그분이 무척 행복해 하시겠어요. 남들에게 도움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네더필드까지 오신 거였나요? 그저 말을 타고 롱본까지 오셔서 쑥스러워하다가 가시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좀 더 중요한 결과를 얻어볼 작정으로 오셨던 건가요? 제 진짜 목적은 엘리자베스 양을 만나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대의 사랑을 바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내세운 목적, 아니 제 자신에게 내세운 목적은 언니분이 아직도 빅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빅리에게 나중에 제가 고백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려는 것이었죠. 캐서린 영부인께 앞으로 무슨 일을 겪게 되실지 알려드릴 용기가 있나요? 아마 용기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군요.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제게 종이를 주신다면 지금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저도 쓸 편지만 없다면 언젠가 어떤 아가씨가 다하시 씨 옆에 앉아서 그랬던 것처럼 고른 필체를 보며 감탄을 늘어놓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도 한시 바삐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외숙모가 계셔서요. 엘리자베스는 외숙모 내외가 다하시와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과대평가했는지 고백하고 싶지 않아서 외숙모가 보낸 장문의 편지에 아직 답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분이 더없이 기뻐할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외삼촌과 외숙모가 벌써 사흘이나 행복을 누릴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 즉시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랑하는 외숙모, 친절하게도 장문의 편지로 만족스러울 만큼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신 데 대해 진작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기분이 언짢아서 답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외숙모께서 실제와 다르게 과분한 상상을 하셔서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껏 상상하셔도 된답니다. 최대한 높이 날아올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세요. 제가 이미 결혼했다고 믿는 것만 아니면 상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얼른 다시 편지 주셔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일을 칭찬해 주셔야 해요. 호수 지역에 가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거듭 감사드려요. 그곳을 그토록 가고 싶어 했다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조랑말이라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매일 정원과 숲을 돌아보기로 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겠지만 저만큼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제인 언니보다도 행복해요. 언니는 그저 미소만 짓지만 저는 소리내 웃거든요. 다하시 씨가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담아 두 분께 전해드리래요. 물론 제게 줄 사랑을 빼고 남은 만큼만요.
크리스마스 때 두 분 모두 펜벌리로 오세요. 사랑하는 조카 올림. 다하시가 캐서린 영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뭇 달랐다. 그리고 지난번 콜린스가 보낸 편지에 대한 베네 씨의 답장은 두 사람 모두의 편지와 또 달랐다. 친애하는 콜린스 씨. 축하를 받기 위해 자네에게 한 번 더 수고를 끼쳐야겠네. 엘리자베스가 곧 다하시 씨의 아내가 될 거라네. 될 수 있는 대로 캐서린 영부인을 잘 위로해드리게. 하지만 내가 자네라면 조카 편에 서겠네. 그가 줄 게 더 많으니까. 그럼 이만. 빅리 양은 빅리와 제인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오빠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애정이 어리긴 했지만 진심은 없는 축하였다. 그녀는 제인에게도 편지를 써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한 뒤 예전처럼 제인을 좋아한다고 거듭 밝혔다. 제인은 그런 말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빅리 양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녀가 과분할 정도로 친절한 답장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다하시 양은 오빠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한 오빠만큼이나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가 느낀 벅찬 기쁨과 새언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담기에는 편지지 4장이 부족할 정도였다. 콜린스의 답장도 도착하지 않았고 그의 아내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축하 인사도 아직 전달받지 못했는데 롱본 가족은 콜린스 부부가 루커스네로 직접 왔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다. 이들 부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된 이유가 곧 밝혀졌다. 캐서린 영부인이 조카가 보낸 편지를 읽고 극도로 화가 난 상태라서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한 샬럿이 영부인의 폭풍 같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 있기를 간절히 원한 모양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앞둔 시점에 친구가 와서 진심으로 기뻤다. 물론 샬럿을 만나는 동안 콜린스가 과시하듯 선보이는 온갖 아첨을 고스란히 받아줄 수밖에 없는 다하시를 보면서 친구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다하시는 감탄스러울 만큼 침착하게 견뎌냈다. 심지어 루커스 경이 마을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데려간다는 찬사의 말과 함께 모두 다 같이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자주 만나게 되길 희망한다는 말을 했을 때도 다하시는 아주 차분하게 들어주었다. 그러다가 윌리엄 경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때서야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필립스 부인의 천박한 태도는 그가 견뎌야 할 또 다른 부담이자 더욱 가혹한 의무였다. 필립스 부인도 언니인 베넷 부인과 마찬가지로 다하시를 지나치게 어려워한 나머지 싹싹한 빅리에게 말을 걸 때처럼 편하게 말하진 못했지만 입만 열면 천박함이 묻어나왔다. 그에 대한 존경심이 그녀를 좀 더 조용하게 했을지언정 좀 더 품위 있게 해주지는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어머니와 이모의 주목을 받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했고 그를 자신의 옆자리나 그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가족들 곁에 붙잡아 두려고 내내 마음을 썼다. 이 모든 일들에서 비롯된 불편한 감정 때문에 약혼 기간을 즐겁게 만끽할 수 없었지만 앞날에 대한 희망은 더욱 커졌다.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다하시에게 그토록 달갑지 않은 무리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우아한 펜벌리 가족들과 지낼 날을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게 되었다. 19장 가장 훌륭한 두 딸을 여의던 날 베넷 부인은 어머니로서 온갖 감회에 젖어 행복해했다. 이후 그녀가 빅리 부인을 방문할 때나 다하시 부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우쭐댔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베넷 부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딸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픈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무려 3딸의 결혼으로 실현되면서 베넷 부인이 남은 생애 동안 분별력 있고 상냥하고 교양 있는 여자로 거듭나는 행복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흔치 않은 유형의 가정에서는 행복을 즐기지 못했을 그녀의 남편에게는 아내가 여전히 가끔씩 신경증 타령을 하고 변함없이
어리석은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베넷 씨는 둘째 딸을 무척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집을 자주 떠났다. 특히 그의 방문을 전혀 예상치 못할 때 펜벌리를 찾아가는 것을 즐겼다. 빅리와 제이는 네더필드에서 12달밖에 살지 않았다. 베넷 부인과 메리턴의 친척들이 지나치게 가까이 사는 환경은 그의 너그러운 성품이나 그녀의 다정한 마음씨로도 좋아할 만한 게 아니었다. 그 때문에 빅리의 누이들이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다. 빅리가 더비셔주 인근에 자리한 주에 저택이 딸린 토지를 산 것이다. 덕분에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다른 행복한 일들에 더해 서로 30마일 이내에 살게 되는 행복까지 누리게 되었다. 키티는 결혼한 두 언니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보았다. 그동안 예사로이 알고 지냈던 이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녀는 많이 좋아졌다. 리디아처럼 통제 불가능한 성격이 아니었던 그녀는 리디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적절한 관심과 감독을 받게 되자 짜증도 덜 내고 조금 유식해졌으며 약간 재미있어졌다. 물론 더 이상 리디아와 어울려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다. 위컴 부인이 무도회와 젊은 장교들을 내걸고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지내자고 자꾸 꾀어냈지만 아버지가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메리는 집에 남게 된 유일한 딸이었다. 그런데 좀처럼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베넷 부인 때문에 교약을 쌓는 일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더 많아졌지만 매일 아침 방문 때마다 도덕적 교훈을 늘어놓을 수 있었다. 베넷 씨는 더 이상 다른 자매들과 미모를 비교당하면서 굴욕감에 시달리지 않기에 메리가 그와 같은 변화를 별로 꺼리지 않고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컴과 리디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들 부부의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위컴은 이제 엘리자베스가 전에는 몰랐던 그의 배응망덕과 거짓말 등을 알게 되었을 게 틀림없다고 냉정하게 확신했다. 그럼에도 이런 모든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하시를 구워 삶으면 한 재산 떼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리디아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결혼 축하 편지를 읽어보면 설령 위컴 자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의 아내는 그와 같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리지 언니에게 결혼 축하해. 내가 내 사랑 위컴을 사랑하는 반만큼이라도 언니가 다하시 씨를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아주 행복할 거야. 언니가 그토록 큰 부자가 되어서 무척 안심이 되네.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우리 생각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 위컴이 궁정에 자리를 얻고 싶어 하는 게 확실해. 우리는 약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아. 1년에 300이나 400파운드 정도 수입이면 어떤 자리든 좋을 거야. 하지만 내키지 않으면 형부한테 말하지 마. 리디아. 엘리자베스는 동생의 부탁을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답장을 읽고 그런 간청과 기대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공들여 편지를 썼다. 하지만 이른바 자신의 개인 용돈을 절약하여 자기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구조 자금은 수시로 보내주었다.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동생 부부처럼 원하는 대로 돈을 펑펑 쓰고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는 생활비가 한참 모자랄 게 틀림없었다. 리디아 부부는 주둔지가 바뀌어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인이나 그녀에게 외상값을 갚아야 한다며 조금만 도와달라고 어김없이 부탁하곤 했다. 평화가 회복되면서 군대가 해산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들의 생활 방식은 극도로 불안정했다. 늘 값싼 거처를 찾아 이리저리 이사를 다녔고 항상 형편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했다. 리디아에 대한 위컴의 애정은 이내 무관심으로 식어버렸고 리디아의 사랑 또한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갔을 뿐이다. 그래도 리디아는 어린 나이와 그와 같은 처신에도 결혼한 여자의 평판만큼은 잘 지켰다.
다하시는 위컴을 펜벌리에 얼씬도 못하게 했지만 엘리자베스를 위해 그가 진급하도록 도와주었다. 리디아는 남편이 런던이나 바스로 놀러가고 없을 때면 가끔 언니 집을 방문하곤 했다. 리디아 부부가 빅리 부부의 집을 찾을 때면 둘 다 지나치게 오래 머물다 가는 일이 잦자 마음 좋은 빅리마저도 견디기 힘들어서 아내에게 넌지시 가달라고 말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다. 빅리 양은 다하시가 결혼하자 깊은 굴욕감을 맛봤으나 펜벌리를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모든 분노를 접었다. 그리고 더욱더 조지아나를 좋아했고 다하시에게는 종전과 거의 다름없이 상냥했으며 엘리자베스에게는 밀린 빚을 갚듯 공손하게 굴었다. 펜벌리는 이제 조지아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다하시가 바라던 그대로 엘리자베스와 조지아나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은 애초 마음먹었던 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지아나는 엘리자베스를 세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했다. 물론 처음에는 새언니가 오빠에게 발랄하고 장난기 가득한 말투로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을 만큼 크게 놀랐었다. 동생으로서 사랑을 거의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늘 존경의 대상이었던 오빠가 이제는 자신의 눈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놀림을 당했으니 예전에는 결코 상상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된 셈이었다. 조지아나는 엘리자베스가 오빠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내가 남편과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물론 오빠가 10살도 더 어린 여동생에게 그런 태도를 항상 허락해주진 않을 테지만 말이다. 캐서린 영부인은 조카의 결혼에 극도로 분노했다. 그래서 결혼을 알리는 편지를 받고 쓴 답장에다 솔직한 평소 성격의 진면목을 드러내며 몹시 심한 욕설을 적어 보냈는데 엘리자베스를 욕하는 대목이 특히 더 심했다. 그 때문에 한동안 이모와 조카 사이에 모든 교류가 끊기고 말았다. 하지만 결국 엘리자베스의 설득에 따라 다하시는 영부인의 모욕적인 언사를 눈감아 주기로 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모 쪽에서는 조금 더 버텼지만 조카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조카 며느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는지 결국 분노를 거두고 몸소 펜벌리까지 왕림해 주셨다. 펜벌리에 들어앉은 그와 같은 안주인뿐만 아니라 런던에서 놀러오는 안주인의 외삼촌 부부 때문에 펜벌리 숲이 오염되었음에도 말이다. 가드너 부부와 다하시 부부는 더없이 친밀하게 지냈다. 엘리자베스뿐만 아니라 다하시도 이들 부부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엘리자베스를 더비셔로 데려와 자신들이 맺어지게 도와준 두 분에게 늘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살았다. 네, 여기까지 오만과 편견 낭독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